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거리 두기를 시작하고 세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지만 위중한 환자는 계속 늘고 있고 그만큼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상이 얼마 남았는지로만 비상계획을 발동하지는 않을 거라면서 유행 상황을 두루 반영한 새 지표를 이번 목요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헬스장. 2주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의무화됐습니다. 손소독이랑 혈 체크인 부탁드려요. 일부 업주들은 미접종자들의 환불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이용자들은 방역 패스 의무화를 반겼습니다. 미접종자들은 음성 확인서를 내야 돼가지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신규 확진자는 2,006명. 휴일 검사 건수가 줄었음에도 엿새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71명으로 일상 회복이 시작된 첫 주말 400명대에 진입한 이후 열흘째 400명대를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447명으로 직전주보다 20% 넘게 급증해 곧 5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2%로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경북은 남은 병상이 없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이미 78%를 넘어 비상계획 발동 기준인 75%를 웃돌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누적됨에 따라 특히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 병상과 중환자 치료 병상이 아슬아슬한 상황.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수도권의 중환자를 비수도권으로 이송하거나 회복기 환자를 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시키는 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쪽에 있는 거점전담병원 중환자들을 병상 여력이 있는 충청권 이남으로 이송해서 또 전북에 거점 전담병원을 만들고 수도권에도 거점 전담병원 3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8일 비상계획 발동의 기준점인 위험도 평가 지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규모 등 단순 수치보다는 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비상계획 발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환입니다. 네, 현재 백신 추가 접종은 접종을 마치고 6개월 뒤부터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정작 접종이 시급한 60세 이상은 이번 해를 넘겨야 하는데요. 정부가 접종 후 4, 5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역시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은 지난달 코로나 전담병원 종사자부터 시작된 이후 7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3차 빨리 맞는 게 좋다고. 제 주변은 빨리 맞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지금 3시에 예약인데 일찍 와서 그냥 맞고 가려고 일찍 왔어요. 오늘부터는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50대와 경찰과 소방, 군인, 돌봄 인력 등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추가 접종에 힘을 쏟고 있는 건 백신 접종의 효과는 계속 확인되고 있지만 고령층의 경우 면역 효과가 떨어져 돌파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 경우 더 효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 그리고 특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추가 접종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60세에서 74세의 800만 명 정도는 올해 안에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나야 추가 접종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60세에서 74세는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상으로 8, 9월경에 접종을 완료해 추가 접종은 내년 2월에서 3월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근 2주간 60대 확진자의 81%, 70대는 84%가 돌파 감염자라는 것을 감안할 때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개월이든 5개월이든 당겨서 접종을 좀 서두르는 게 이번 겨울에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가 접종 간격을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 적용 중인 5개월로 혹은 이보다 더 짧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령층의 추가 접종 간격 단축 방안을 확정해 이번 주 목요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 전반을 다룰 특검을 준비하라고 당에 주문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누구든 예외 없이 특검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소상공인 50조 원 지원을 언급한 윤석열 후보에게는 당장 만나서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조명아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후보의 지난주 관훈 토론 발언과 관련해 당내에서도 검찰 수사가 먼저다, 특검도 하자는 뜻이다며 혼선이 빚어지자 이 후보가 직접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 싶으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특검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건 조건을 붙인 게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건 조건을 붙인 게 아닙니다. 일정 정도 제대로 안 한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한 건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50억 클럽 문제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권 제외 등이라며 이런 것도 특검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은행이든 또 국민의힘의 공직자든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수사해야 하고. 이 후보가 조건부 특검을 주장한다며 즉각 특검을 요구했던 야권의 공세에 또 한 번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또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투입을 약속했던 소상공인 지원도 당선 뒤가 아니라 당장 당대당 협의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하고 또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서. 지역 화폐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자영업자들의 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따뜻한 방안 책상에서 정책을 결정해 현장 감각 없이 필요 예산을 삭감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반전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 자성과 질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대위는 거대하게 꾸려놓고 재구시를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도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선대위원장만 13명에 총괄 선대본부장은 7명, 상황실장은 4명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경선 후유증 수습과 당력 집중을 위해 대규모 선대위를 만든 건데 2주 만에 비대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총괄 선대본부장 중 1명인 우상호 의원이 먼저 쓴소리를 했습니다. 주말 사이 국민의힘의 이재명 후보 공세에 선대위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규모에 비해 내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정신 차려야 돼요. 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저는 발족식만 하고 실제로 발족은 안 된 것 같아요. 비판은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왔습니다. 선대위에 현역 의원 169명 전원을 투입했지만 당과 별 차이 없이 관료 조직화되면서 외부 인사의 참여나 새로운 아이디어 흡수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중심, 선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계 각층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에게 뒤처지자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선대위에 보다 민첩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기민함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선대위 차원의 조율이나 뒷받침 없이 후보가 너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불필요한 논란만 부각되고 있다는 자성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일단 인재영입위원장에 원혜영 전 의원을 투입하며 외부 수여를 통한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허수아비 노릇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선대위에 참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일단 도와줄 수 있다고만 화답하고 합류한다 안 한다 즉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예상대로 김 전 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5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합류 확답을 받지 못한 윤 후보는 정치개혁과 국가대개조를 위해 역할을 할 때라며
김 전 위원장의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당이 정상 궤도를 이탈해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을 때 늘 소방수로 모셔왔습니다.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허수아비로는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상당한 권한을 요구한 걸로 알려진 김 전 위원장은 도와줄 수도 있다고 일단 화답했지만 선대위 합류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시간표도 모르고 내용도 모른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뭐가 짜여지면은 그때 가서 내가 판단하는 거지. 내가 미리서 뭐 어쩌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일정 조율이 안 됐다는 이유로 일주일간 미뤄져 왔던 문재인 대통령 축하난도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받았습니다. 대통령님하고 여사님하고 다 건강하신가요?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습니다. 네. 피곤이 누적되셔서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일종의 혹사당하는 자리거든요. 이어 비공개 회동에서 윤 후보가 대통령의 선거 중립을 요구하자 이 수석이 대통령이 이미 선거 중립을 강조했고 그 말씀을 전하라 했다고 윤 후보 측은 전했습니다. 윤 후보는 아침 당 회의 참석 대신 호남에서 유일한 무소속 의원인 이용호 의원과 조찬 회동을 갖고 호남 인사 외연 확장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을 두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 갈등이 노출됐습니다. 윤 후보는 예정돼 있던 당 회의에 불참했고 이 대표는 매번 하는 공개 발언을 생략하는 것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둘 사이 어떤 갈등이 깔려 있는 건지 이기주 기자가 분석합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윤석열 후보는 보이지 않고 무거운 표정의 이준석 대표는 이례적으로 공개 발언을 생략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개 발언이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악수를 나누긴 했지만 김 위원장을 사이에 두고 앉은 채 행사 내내 별다른 대화 없이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최고위 불참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선약을 이유로 들었지만 뭐 최고위에 뭐 매번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오늘 조찬 약속이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는 할 말이 없다며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근데 제가 기사 진행 못하겠어요. 지난 주말부터 선대위 인선을 놓고 이 대표와 논의 없이 윤석열 캠프발로 기사가 잇따르자 이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특히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당 살림을 책임질 사무총장의 거취를 놓고 두 사람 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 양상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윤 후보 측 인사가 사무총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언론에 허위 기사를 흘리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었다고 성토했습니다. 갈등설이 계속 회자되자 두 사람은 오후에 비공개 회동을 갖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 중심으로 이 선대 조직도 구성을 해서 가겠다고 내가 발표를 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무총장 문제에 대한 이견 같은 경우에도 그게 뭐 굉장히 증폭되는 것을 저희는 경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협의점을 도출해 나가고 있고. 대선 후보로서 당 주도권을 쥐려는 윤 후보 측과 반대로 이를 놓지 않으려는 이 대표의 갈등이 표면화된 상황. 윤석열 후보 측은 당 선대위 조직 구성도 70에서 80%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가 핵심인데 이를 놓고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세 사람 간의 신경전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상관의 성추행과 군의 2차 가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예람 중사 사건. 저희 MBC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줬었죠. 그런데 당시 이 사건이 있기 불과 열흘 전에 또 다른 이중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군 여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군은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강원도 원주의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20대 여성 하사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유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부서 상관인 50대 이모 준이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됐습니다.
출근 시간 30분 전부터 무려 23번이나 A 여사에게 전화했고 A 여사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까지 찾아간 겁니다. 인기척이 없는데도 119에 신고하긴커녕 경비실에 가서 여분 열쇠가 없냐고 묻고 인근 마트에서 열쇠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결국 부하인 주임 원사를 불러 함께 방범창을 뜯고 집에 들어가 집 앞에 간 지 약 50분 만에 A 여사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을 발견한 다음엔 A 여사의 책상과 노트에 손을 댔습니다. 사망 이틀 전 이준희가 A 여사를 자기 차에 태워 20분간 함께 머물렀는데 당시 블랙박스 기록도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미리 들어가서 훼손을 해버렸잖아요. 유서가 있었어도 뭐 이제는 발견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굉장히 사건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려버린 거죠. 이준희는 A 여사 사망 전 몇 달간 최소 7차례나 집 근처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공군은 한 달 뒤 A 여사가 업무 스트레스와 코로나19 통제로 인한 우울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순직 처리했고 이준희에 대해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유족들은 지속적으로 재수사와 사건 기록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에야 받아본 수사 기록엔 이준희가 지난 3, 4월쯤 볼을 잡아당겨 추행했다고 자백했고 당시 A 여사가 얼굴 만지는 게 싫다고 거부했다는 사실이 들어있었습니다. 유가족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변사사건 수사가 끝나고 순직이 결정될 때까지 몰랐다. 군 검찰은 A 여사가 숨진 지 5달이나 지난 지난달 14일에야 이준희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공군 군사경찰은 이번에도 가해자의 자백까지 확보를 해놓고 곧바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있은 뒤에야 뒤늦게 입건을 했고 이 중사 사건의 수사가 종결된 다음 날, 그러니까 관심이 줄어들 때쯤 조용히 재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해자인 이모 준희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것, 또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통화를 피하고 가해자가 통화 목록을 지운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강제추행이 충분히 의심됐던 상황이지만 8 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같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추가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 이중사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국방부 성폭력 전담부서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지를 했으면 추가적인 범행이 없는지도 확인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상식에 반하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임무도 해태한 것으로. 하지만 5월 말 고 이중사 사건으로 군내 성폭력과 은폐 축소 의혹이 불거지자 그제서야 공군 본부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8월 3일 이준희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유족은 가해자의 강제추행 사실은 물론 군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족은 군이 이 사건을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 한 것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가해자를 기소한 날짜도 10월 14일, 이중사 사건 최종 수사가 나오고 제도 개선을 위해 꾸려진 국방부 합동위원회가 해단식을 가진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강제추행을 사망사건과 분리함으로써 문제를 은폐, 축소하려고 시도하였고 관련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사그라들 때쯤 슬그머니 분리 기소하였다. 그리고 나서 공군은 최근 이 사건을 8 전투비행단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부대에 재판을 맡긴 겁니다. 강제추행 사실에 관해서 제대로 입건도 하지 않은 8전비에서 다시 공소를 유지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진실이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의심이 들게 하는. 이대 공군은 강제추행 관련 수사는 8 전투비행단에서 주거 침입 수사와 별도로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공군 본부가 직접 수사한 것이라며 축소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2달 전 한 30대 여성이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에 물려서 발목을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개에게 물리는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법에서 정해놓은 맹견 5종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가 흘러내리는 발목, 뼈가 보일 정도로 깊게 패였습니다. 상처 부위를 8바늘이나 꿰매 2번에 걸쳐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난 9월, 반려견을 데리고 반려견 놀이터에 갔던 30대 여성이 목줄 없이 달려든 다른 대형견에 물린 겁니다. 반려견도 뒷다리를 물렸습니다. 놀라서 저는 사실 제가 물린 것도 몰랐으니까 그 개가 없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물려져 있었으니까요. 이곳 반려견 놀이터로부터 1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견사에서 나온 개가 놀이터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와 반려견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문제의 견사로 다가서자 커다란 개 5마리가 낯선 취재진을 보고 짖어댑니다. 지금은 울타리 안에 목줄에 묶여 있지만 사고 전엔 울타리 밖에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오면 개 훈련 시킨다고 풀어놓고 저녁 되면 풀어놓고 그래요. 그리고 요 공원에 오는 손님들이 요 겁이 나가서 못 들어가고. 개에 물렸을 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지난 2월부터 맹견은 반드시 배상보험을 가입하도록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투견을 위해 개량된 품종인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딱 5개 종뿐입니다. 이번에 여성을 문 개는 일반 잡종견이어서 맹견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갈데 없으니까 거기서 애들하고 생활을 해요. 잘못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요. 내가 사는 게 좀 힘들어요. 문제는 법상 맹견이 아니면 처벌 수위도 낮다는 것. 맹견 5종류는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주인이 최고 징역 2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개들은 주인 없이 사람을 물었을 때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만 받습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데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작년 한 해 개물림 사고는 2,100여 건. 하루 평균 6명 가까이 개에 물렸습니다. 극히 한정된 맹견 5종에 대해서만 엄격한 관리를 요구할 게 아니라 현실에 맞춰 관리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려동물 전용 공간이 아니라면 줄을 푸는 행위는 정말 위험한 행위고 강력하게 단속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신고제, 신고보상제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은 반려견 등록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사회화 훈련을 의무화하는 것 같이 다른 대책들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재개발 예정지에서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다시 명도 집행이 시도됐지만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이게 벌써 6번째인데 사실상 알박기를 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목사 전광훈 씨는 10,000번을 시도해도 교회를 지키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소화기에서 뿜어진 흰색 분말로 가득 찬 골목. 소화기와 타이어가 날아다닙니다. 옥상과 전신주에 올라가 고함을 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취재진이 다가가자 카메라를 가리고 폭언도 쏟아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법원 집행관이 500여 명을 투입해 서울 장유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명도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작년 5월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벌써 6번째입니다. 어두운 새벽 기습적으로 집행에 나서면서 법원 인력이 교회 안까지도 진입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교인 수백 명이 몰려와 막아서면서 양측이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교인 등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자 결국 법원은 더 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5시간 반 만에 인력을 철수시켰습니다. 교인 7명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명도 집행이 무산된 뒤 현장에 나타난 전광훈 목사는 나를 탄압하기 위해 교회를 없애려는 시도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도 100번, 1000번, 10,000번 진입한다 해도 우리는 재탈환할 것이며 우리는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명도 집행이 시도된 사랑제일교회 앞입니다. 이곳은 교회 측에서 집행을 막기 위해 사용한 소화기들이 버려져 있는데요. 차단벽 뒤편엔 여전히 교인들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 10구역 한가운데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추진에 반발하며 감정가의 7배에 달하는 560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미 1, 2심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사실상 알박기 상태로 번번이 명도 집행을 막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위해선 교회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법원과 교회 측의 7번째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부자들 표를 겨냥한 노골적인 감세라면서 비판하자 윤 후보는 예상했던 반응이라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권하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의 경우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보수 정부 때도 뼈대는 유지됐던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할 수 있다고 한 건 노골적인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이미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인 만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 1.7%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부세의 거의 대부분의 금액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 부자 본색을 드러낸. 정의당도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중 절반은 1년에 고작 24만 원만 냈다며 도대체 어디가 세금 폭탄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이 그립다고 하더니 집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이 될 생각인가 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예상했던 반응들이라며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여당에서 그런 얘기 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기조에 동의한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좀 더 정교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전제하며 대신 증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데 토지 보유로 상위 10% 안에 못 들면서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건 바보짓이라는 겁니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논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여야는 입장 차이가 덜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 논의에 일단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사실 대선을 앞두고 국회는 이미 세금을 깎아주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가상자산 과세 법안도 뒤집을 기세입니다. 표 계산을 했을 때 증세보다 감세가 낮다는 건데 여야가 똑같이 이러면 그 표가 어디로 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도 세금 20%를 매기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시행은 2022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이 다시 뒤집힐 분위기입니다. 국회는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과세를 1년 더 미루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 연기해야 된다고 하는 이 논리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코인거래 상당 부분은 청년층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과세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아예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 법안까지 냈습니다. 정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G20 20개 나라 가운데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고 있거나 매길 계획인 나라는 17개입니다. 다 합의가 된 거를 1년 뒤에 와서 정부 보고 잠깐만 하지 마라 그러면 정부가 그럼 정책 일관성도 저희는 훼손이 되고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도 논란입니다. 대표적인 불로소득조차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건데 이래서야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겠냐는 비판입니다. 단순히 비과세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고가주택일수록 세금이 많이 깎이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최대한 하겠다고 했는데 적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조세 원칙의 후퇴는 처음이 아닙니다. 여당은 4월 재보궐선거 참패 뒤에 종부세도 후퇴시켰고 작년에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도 2017년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늦은 시간 택시 잡을 일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택시 잡는 게 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코로나를 겪는 동안 택시기사가 2만 명 넘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연말까지 택시 3부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홍의표 기자입니다. 늦은 밤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 사람들이 줄줄이 서 있지만 좀처럼 택시가 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버스도 다 끝난 것 같고. 아이고 없어. 통 하나. 요즘 줄 잔뜩 서 있어. 앱을 이용해 호출을 해봐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진짜 30분, 1시간 넘게 잡니다. 이렇게 절대 안 잡혀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모임이 늘었지만 예전보다 택시 잡기가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시간 제한 풀리면 택시 잡힐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안 잡히네요. 이렇게 택시가 안 잡히는 건 코로나19 이전보다 택시 숫자가 25% 정도 줄었기 때문. 코로나 때문에 기사들을 그만뒀어요. 다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차가 30에서 35% 정도 회사마다. 결국 일상 회복 보름 만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일부터 택시 3부제를 내년 1월 1일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한 겁니다. 모든 개인 택시는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휴무일과 무관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택시 2,000대가 추가 공급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손님 골라 태우기 같은 승차 거부도 단속하고 택시업계와 함께 홍대 입구와 강남역 같이 승차난이 심한 지역에 임시 승강장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 어젯밤 강원도 양양에서 또 산불이 났습니다. 마을 주민이 뒤뜰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바람에 날리면서 산불로 번진 건데요. 건조하고 바람 많은 11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어젯밤 강원도 양양군의 한 마을 뒷산. 시뻘건 불길이 산 능선을 따라 이어집니다. 진화에 나선 의용소방대원들이 무섭게 번지는 불을 향해 소방호수를 겨눕니다. 아니 내가 버리냐? 여기 새빨개 해줘. 여기 그러면 여기 다 홀딱 싫어. 맞아. 야간이라 소방 헬기도 뜰 수 없는 상황. 의용소방대원과 소방, 산림당국 관계자 400여 명이 서둘러 가파른 야산에 올랐고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인 자정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바라면뿐만 아니라 후면까지 공격적으로. 인근 펜션 투숙객 10명이 대피하고 산림 5천여 제곱미터가 탔지만 강한 바람이 불지 않아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이 안 부는 바람이 나야지. 바람 불었으면 낙산석 굴렀지 뭐.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불은 마을 바로 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불이 시작된 걸로 산림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2,852건. 담뱃불 등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2번째로 많았습니다. 제가 불이 다 꺼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바람에 의해서 다시 되살아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조해지고 바람이 강해지는 이맘때 산림당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 주변에서의 불법 소각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주 내내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시중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는 금리와 대출했을 때 내는 금리가 11년 만에 가장 큰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가계는 빚에 허덕이고 있지만 은행은 요즘 가장 잘 벌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금리 장사와 무관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일단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난주 4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5.16%.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최고 4.42%였는데 불과 석 달 만에 0.74%포인트나 폭등했습니다. 금리가 오를 만한 이유들은 많습니다. 우선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린 데 이어 추가 인상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금리 폭등세가 너무 가파릅니다. 기준금리는 고작 0.25%포인트 올랐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그것보다 3배나 더 올랐습니다. 은행들이 정부의 대출 조익을 핑계로 우대금리를 없애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가상금리의 핵심인 마진이 있어요. 이 마진을 가지고 장난칠 소지가 있다는 거죠. 반면 예금금리는 거의 제자리입니다.
4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1.5%, 8월보다 겨우 0.15%포인트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른 것과 비교하면 고작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은행들의 가상금리 폭리를 막아달란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명시적 담합은 아니지만은 묵시적으로 담합에 들어가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보이는 거거든요. 너무 에드바진을 챙겨가면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참고 주도를 해주는 것이 맞거든요. 5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9조 5천억 원, 1년 전보다 25%나 늘어났습니다. 순이익도 증가율도 모두 사상 최고입니다. MBC 뉴스 유교입니다. 조합원들이 함께 땅을 사서 집을 짓는 이 아파트 공동 구매를 위해 지역 주택 조합을 세웁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싸게 내 집을 장만하겠다고 들어갔다가 낭패 보는 일이 많습니다. 경기도의 한 조합에서는 난데없이 돼지머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머릿수만 채우면 되는 이 가짜 조합원을 업계에서 돼지머리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돼지머리 수백 명이 들어가 있다는 한 조합의 이야기로 지역주택조합 연속보도 시작합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총회가 열렸습니다. 임시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막아. 252명이 안 된다고. 그냥 진행하세요. 계속 무시하고. 일부 조합원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조합 집행부가 총회를 강행하려고 참가자 숫자를 부풀렸단 겁니다. 급기야 참석자 명부를 서로 빼앗겠다고 쫓깁니다. 진짜 조합원들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측과 조합 측 경비업체 직원이 뒤엉켜 총회는 아수라장입니다. 이 난장판이 벌어지기 2시간 전 인근 지하철역에선 조합원들을 총회장으로 실어나를 승합차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또 다른 역에선 정체불명의 관광버스 2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40명가량 태운 이 버스도 총회장으로 향합니다. 지역주택 조합은 아니세요? 조합은 아니야. 아니 조합원도 아닌데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아니 한번 와보라고. 조합원이 아니라던 이 남성 총회장에는 버젓이 나타납니다. 현장에서 만난 또 다른 남성은 버스를 타면 일당을 쳐준 데서 왔다고 털어놓습니다. 15만 원 용돈이 돼서 그냥 왔습니다. 참가 회비 명목으로 15만 원 준다 해서. 이 지역주택조합에서 1,50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부지입니다. 수도권 아파트를 1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며 조합원을 모집한 지 어느새 8년째. 그런데 아직 첫 삽도 못 두고 있습니다. 갈등의 배경이 된 가짜 조합원 논란은 사실일까? 취재진은 이 조합 실무를 맡은 업무대행사 회장의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느닷없이 돼지머리가 등장합니다. 돼지머리 하는데 돈을 우리 회사 돈을 먼저 줬어요. 조합원 최종수는 1,300만 원 유지를 할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그럼요. 그거는 타짜예요. 현재 300명 수준인 돼지머리를 550명까지 늘리겠다고 장담합니다. 우리가 더 써가지고 가게 되면 토탈 한 550명인데 돼지머리 써가지고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시면 일단 안 되고. 몸통 없이 머리만 있는 걸 빗댄 속칭 돼지머리. 돈 주고 이름만 빌려 조작해낸 가짜 조합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머리만 빌려달라 해갖고 하는 게 그게 돼지머리예요. 분양판에서. 왜 돼지머리라고 그래요? 그냥 얼굴만 이름만 있으니까 돈은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요. 이 업무대행사의 내부 문건을 보면 돼지머리 한 명을 데려오면 많게는 100만 원씩, 모집책들에게 모두 2억 7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이 가짜 조합원들은 조합 일은 알지도 못한다고 털어놓습니다. 술 먹다 그냥 어리석게 조합은 만드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도. 나는 내가 돈 내가 하는 거 아니고요. 어딘지를 아세요? 모른다니까.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조합의 예전 감사마저 돼지머리 조합원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이제 감사도 하셨잖아요, 감사. 감사는 얘가 그냥 넣더라고 거기다가. 네, 그거 머리 쓰는 것이 내가 먹어가지고 그 미쳤다고 그래. 업무 대행사가 돈까지 줘가며 돼지머리를 모은 이유. 먼저 조합원 숫자를 부풀려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광고해도 믿지를 않아. 조금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데 내가 3천만 원 올리면 그렇게 안 넣는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 돼지머리로 확보한 조합원 수만큼 표를 그대로 가져가 조합을 맘대로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 명단을 내가 가지고 있고 서명계를 우리가 받았어. 돼지머리 하는데 그거는 비밀로 해주셔야 돼. 내가 끊어라. 진짜 다 도착했다니까. 논란이 된 지난달 총회에선 실제로 새 조합장이 선출됐습니다. 녹취 내용 그대로 조합 집행부가 바뀐 겁니다. 신임 조합장은 업무 대행사 정 회장에게 맞장구를 치며 대화하던 바로 그 조합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조합장은 사업이 지연되면 한 달 이자만 3억 원씩 나간다면서 돼지머리는 고마운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아니 뭐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산 사람한테 진상해준다는 뜻이 이게 돼지머리가. 몸통 없이. 네, 몸통 없이. 그 산 사람은 진짜 조합원인 거예요. 응, 진짜 조합원. 그걸 죽여갖고 우리 산 사람을 살리는 거죠. 돼지머리를 동원한 업무 대행사 측은 이전 조합 집행부로부터 10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해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업무 대행사는 모든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전 제가 항고할 테니까 가시죠. 저기 돼지머리 조합원 있잖아요. 모릅니다. 가시죠. 네. 조합원을 조작하는 행위는 사규죄나 주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선 조합 설립 심사 때 조합원이 무주택자인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살았는지 형식적 요건만 전산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돼지머리 조합원은 걸러내지 못합니다. 내부에서 해결할 일이다. 우리 행정청에서 허위 조합원 여부에 대한 어떤 그 확인, 검증, 감독 그런 기능까지는 법에서 주지 않았다. 사업만 성공하면 그만이라는 논리에 돼지머리 조합원들이 판을 치고 진짜 조합원들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에 발목 잡혀 오히려 불안한 처지가 됐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자, 어제 막을 내린 UN 기후변화 총회에선 결국 석탄 퇴출에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요. 선진국은 석탄을 많이 쓰는 개발도상국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반대로 개발도상국은 이미 석탄 사용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 부자 나라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서로의 탓만 하다가 끝이 났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통 끝에 합의가 타결됐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합의문을 발표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쏟아냅니다. I apologize for the way this process has unfolded, and I'm deeply sorry. 당초 합의 목표가 석탄 퇴출이었는데 석탄 감축으로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의 강한 반발이 부딪혀 반쪽짜리 결론이 난 겁니다. 200개 참가국이 만장일치를 해야 하는 구조에서 각국의 입장,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방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I'm also a bit disappointed because I want to have a stronger language to the coal phase out. Minister, do you feel India has made the world a more dangerous place by your intervention? Nothing at all. India is committed for green energy. 개도국은 현재 석탄 사용이 많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몰려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값싼 에너지를 써서 경제 성장을 이룬 선진국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도국과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선진국들이 2010년부터 연간 12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이미 피해를 겪고 있는 섬나라들은 머지않아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길 거라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Not wait for speeches when the sea is rising around us all the time. We must take bold alternative action today to secure tomorrow.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석탄 감축 합의도 각국의 재량권을 너무 많이 줬다며 실제로 이행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에 걸린 주인이 격리된 사이에 방역 요원들이 빈집에 들어와서 반려견을 때려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설치해놓은 CCTV 영상을 통해서 모든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했는데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샹라오시 신저구의 한 주택. 방호복을 입은 두 사람이 의료 폐기물용 노란색 비닐봉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반려견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쇠막대기를 휘두릅니다. 반려견이 탁자 뒤로 숨자 탁자를 치우고 쫓습니다. 이 반려견은 결국 숨졌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설치해놓은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他们就直接拿那个棍子打了，然后我在监控里面我开那个语音对话，我求他们，他们就说求他们也没用。 그는 반려견이 위협적인 소리를 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방역 요원들이 도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可能就躲去了房间，可以听到一点很小声的那种狗狗惨上那个监控的视频画面的左下角可以看到血迹。 그는 코로나 격리 대상자로 집을 떠날 때 당국이 반려동물은 집에 두고 오라며 처분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호텔에 격리돼 있는 그는 당국에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며 CCTV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의 반려동물도 도살됐다는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당국은 반려견을 주인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처리한 점은 사과한다며 해당 방역 요원을 훈계 조치와 함께 전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격리 대상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지역에 따라 오락가락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빌라 아랫집에 살던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체포가 됐습니다. 50대 부부와 자녀가 다쳤는데 가족들은 피해를 당하기 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고 있다면서 112에 신고를 했는데요.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신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아랫집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부부와 20대 딸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특히 부인이 흉기에 가슴 등을 찔려 중상을 입었고 출혈이 심해 응급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가해 남성도 흉기를 휘두르다 손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빌라 3층에 사는 가족들은 피해를 당하기 전 112에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 당시에는 말다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에 신고까지 하자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져 흉기에 찔린 일가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아랫집 문 앞에 서 있던 가해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윗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급수 청정 지역에만 사는 열목어가 강원도 평창군 오대천에 서식하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오대천에서 자취를 감춘 지 50년, 서식지 복원 사업을 시작한 지 9년 만인데 생태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평창 오대산 계곡. 맑고 차가운 계곡물 속에 어른 팔뚝만한 물고기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10cm 안팎의 치어 수십 마리는 월동을 위해 떼를 지어 다닙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열목어입니다. 하얀 물보라 아래 20마리 이상의 열목어가 옹기종기 모여 강한 물살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깊은 물 속에는 크고 작은 열목어 가족들이 제 집인 듯 편안히 노닐고 있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연신 지느러미를 흔들지만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물 위로 수차례 힘껏 뛰어올라 보지만 볼을 넘기는 역부족입니다. 1971년 오대천에서 절멸된 것으로 확인된 열목어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열목어는 계곡 내 그 포식자로 생태계 균형을 맞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열목어 복원은 이제 수생태계 회복과 식물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시작된 이곳 오대천 열목어 서식지 복원 사업이 10년 가까이 지나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6년여 동안 5천여 마리의 치어를 방류했고 계곡 내 인공구조물을 철거해 물고기들이 다니는 길도 마련했습니다. 복원 사업이 진행된 7개 지점 가운데 6곳에서 안정적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치어라든가 큰 성어들이 거기 몰려와 있다는 의미는 얘네들의 삶의 터가 거기란 얘기고 주된 서식지란 얘기죠. 완전히 정착을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열목오는 깨끗한 1급수에만 사는 대표 토종 어종입니다. 수질오염과 기후변화로 사라졌던 열목오가 50년 만에 옛 서식지로 돌아와 다시금 수생태계의 균형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달 경기도가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 중에 유일하게 요금을 받아왔던 일산대교를 전격적으로 무료화했었죠. 그런데 20일 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기도의 처분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법원이 집행을 정지시키면서 오는 18일부터 다시 통행료를 내야 하는데요.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3, 2, 1,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27일 13년째 유료였던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무료로 전환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서 민간 사업자의 운영권을 취소하는 대신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공익처분이라는 형식의 조치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마지막 결재였습니다.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즉각 반발해 가처분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늘 운영사 측 신청을 받아들여 경기도의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조치는 운영사의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처분의 형식으로 통행료 징수 금지를 할 수 있는지도 다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1년치 통행료 290억 원을 운영사에 지급한 뒤 일산대교를 무료화할 방침이었지만 법원 결정으로 무산됐습니다. 결정의 효력은 본래 내일 0시부터지만 운영사는 전산 처리 시간을 감안해 오는 18일 0시부터 유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료화 22일 만에 다시 1,2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경기도는 정당한 보상으로 운영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결정을 내려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등 일산대교 인근 3개 시와 함께 계속해서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해저 화산이 분화하면서 생긴 돌을 경석이라고 하는데요. 경석이 오키나와 해안을 뒤덮으면서 배가 고장나고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등 큰 피해를 입혔는데 해류를 타고 최근 도쿄 앞바다까지 올라왔습니다.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오키나와 해안을 덮친 가벼운 화산석 경석. 항구를 온통 잿빛으로 뒤덮어 한 달 넘게 어선과 여객선에 발이 묶였습니다. エンジンのトラブルがあって帰ってきた船もあるんです。 해수욕장 모래사장도 온통 경석으로 뒤덮여 관광객 발길도 끊겼습니다. 해안에서 빈사 상태로 발견된 뒤 숨진 새끼 거북이의 뱃속에도 경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앞바다에서 수중 촬영한 대형 가오리의 배변에서도 작은 경석들이 확인됐습니다. 먹이로 잘못 알고 먹은 겁니다. 子ガメは腸が細いですからリスクが高まってくるかなとは思います。 죽음의 돌이라 불리는 경석은 도쿄 앞바다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지난 10일 행정구역상 도쿄도에 속하는 시키네지마 항구 두 곳에서 1cm 정도 크기의 경석, 양동이 3개 분량이 수거됐습니다. 이어 12일에는 도쿄에서 불과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유명 관광지 가마쿠라 해변에서도 발견됐습니다. 全滅になっちゃいますね。もしその軽石がこっちに来るようだったらね。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에 따르면 지난 8월 해저 화산 폭발로 생긴 경석이 지난달 오키나와와 규슈 남부를 거쳐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상 중인데 일부가 예상했던 11월 말보다 빠르게 관동 지방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추정되는 경석은 약 5억 세제곱미터.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지난 11일 촬영한 해저 화산은 분화를 계속하고 있고 주변엔 경석으로 보이는 부유물까지 관측됐기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일찍 도쿄 앞바다에서 경석이 발견되면서 섬 지역 항구에서는 방지막 설치 준비에 나서는 등 피해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현직 임직원들이 납품을 대가로 업체 측에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3월에 전해드렸죠. 경찰이 반년 만에 LH 전현직 임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관 특혜와 납품 비리로 얼룩진 이른바 LH 카르텔이 확인된 건데요. 신재용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LH 건설 현장에 배기 설비를 납품하던 한 중소기업의 비밀 회계 장부입니다. LH 부장과 골프 비용 100만 원, 휴가비와 전별금 300만 원 등 업체가 LH 직원들에게 쓴 돈이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부서를 옮기면 부서 전별금, 여름 휴가 되면 휴가비 지원, 누구에 돌아가시면 병급까지. 로비를 주도한 건 LH 1급 처장으로 퇴직한 직후 곧바로 이 업체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한모 씨였습니다. 통장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어디 골프 가신대, 뭐 하신대. 그럼 바로바로 저는 쏴주면 그분은 그냥 현금만 인출해서 쓰는 거죠. 한 씨를 영입한 이 업체는 LH 현장의 납품 물량을 거의 싹쓸이하며 4년 만에 매출을 5배 이상 불렸습니다. 모셔오지 않으면 일을 하기 힘들구나 할 정도로 없는 업체들은 뼈저리게 뛰죠. 경찰은 지난 4월 LH 본사와 이 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실제 설비 납품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H 전직 1급 처장급 2명과 현직 부장 차장급을 포함해 LH 전현직 7명이 휴가비와 병원비, 경조사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은 현금과 상품권 등을 LH 현직 직원들에게 건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들 9명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장부에는 적혀있지만 주고받은 대상과 시기가 확실하지 않은 금액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중국이 상하이와 선전에 이어서 3번째 증권거래소를 베이징에 열었습니다. 미국 증시로만 달려가던 중국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의 기회를 주겠다는 전략인데요. 개장 첫날 반응은 어땠는지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1990년 개장한 상하이와 선전에 이은 중국 본토 3번째 거래소로 혁신 중소기업, 스타트업 지원을 목표로 설립됐습니다. 就像是中国版的纳斯达克嘛，对，首先我觉得就是给年轻人的机会更多了吧。 베이징 증권거래소에서 마련한 자금으로 기업을 키워 큰 물인 상하이나 선전에 진출하게 한다는 게 중국 당국의 계획입니다. 通过错位发展和互联互通，能够进一步帮助中小企业进入多层次资本市场。 하지만 이면에는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의 외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텐센트 등 주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과거 그랬던 것처럼 성장 단계에서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베이징 증권거래소의 설립은 지난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당시는 중국판 우버인 디디 추싱을 비롯해 당국의 반대에도 미국 상장을 강행한 기업들에 대해 전방위적 조사가 진행된 직후였습니다. 국가안보 위협이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회원 100만 명 이상의 인터넷 기업은 해외 상장 시 사전 심사를 의무화해 IT 기업의 해외 상장을 사실상 금지시켰습니다. 중국 당국의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인지 개장 첫날 베이징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81곳 중 10곳은 주가가 100% 넘게 폭등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2연승을 노리는 KT와 반격에 나선 두산의 2차전이 진행 중인데요. 현재 경기 상황 박주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T 선발 소영준은 1회부터 흔들렸습니다. 연속 볼넷으로 무사 1-2루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노장 박경수의 환상적인 수비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두산 페르난데스의 안타성 타구를 몸을 날려 잡아낸 뒤 더블 플레이까지 완성하며 소영준을 구해냈습니다.
결국 위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낸 KT는 1회 말 황재균이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터뜨리며 먼저 기세를 올렸습니다. 두산도 계속 기회를 잡았지만 KT의 수비 집중력이 더 빛났습니다. 2회와 3회에도 KT가 까다로운 타구를 병살타로 만들어내며 3회까지 매이닝 더블 플레이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팽팽하던 흐름은 5회 KT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습니다. 심우준의 번트 안타로 만든 기회에서 조용호의 안타로 한 점을 더 뽑았고 1사 만루에서 몸에 맞는 공과 볼넷으로 2점을 추가하며 두산 선발 최원준을 마운드에서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장성우가 바뀐 투수 홍건희를 상대로 2타점 2루타를 터뜨리며 5회에만 5점을 추가했습니다. KT 소영준이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가운데 7회 현재 KT가 6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오늘 KT가 이기면 우승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초반 2연승을 거둔 팀이 우승한 경우는 19번 가운데 17번, 확률로는 90%에 달합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내일 이라크전을 앞두고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 축구대표팀의 현지 적응 훈련으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카타르에 도착해 첫 훈련에 나선 축구대표팀. 긴 비행에도 선수들의 표정이 밝은데요. 저 호텔이랑 한번 같이 찍어줘요. 중동바람. 근데 호텔 와 진짜 크다. 손흥민 선수도 가벼운 농담을 던집니다. 소스 없는데? 거의 반줄. 훈련 분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상이 걱정됐던 김민재도 훈련에 복귀했고요. 황인범과 황희찬, 백승호 선수는 리프팅 묘기 산매경에 푹 빠졌습니다. 와, 공다르는 솜씨가 제법인데요. 내일 밤 이라크전에서 시원한 골잔치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남미로 갑니다. 끝도 없는 자동차 행렬과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 마치 피난 행렬 같은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월드컵 예선 티켓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이라네요. 최고 라이벌끼리의 빅매치라 그런가요? 경찰이 통제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기는 이틀 뒤 아르헨티나의 산후안에서 열리는데요. 남미 사람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 정말 대단하죠. 마지막은 커리의 원맨쇼입니다. 뒤통수에 눈이 달린 듯한 노루 패스에 11m짜리 초장거리 버저비터까지 정말 혼자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독차지하네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최근 댄스 경영 프로그램을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키씨가 한국 시리즈 2차전 시구를 맡았는데요. 흥이 넘치는 춤과 함께 정확하게 스트라이크를 던졌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이번 주 날씨 변덕이 심하진 않겠습니다. 걱정했던 미세먼지도 예상보다 일찍이 흩어졌습니다. 대기 상층의 깨끗한 공기와 낮은 대기층의 나쁜 공기가 뒤섞이면서 농도가 옅어진 건데요. 다만 아침 출근길 안개는 여전하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안개 때문에 시야가 뿌옇겠고요. 낮 동안에는 맑은 가운데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러한 날씨는 수능 당일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대부분 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보이면서 예년보다도 온화하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은 이른 아침부터 약하게 비가 내릴 텐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내일로 엿새째 동해안 지방과 경북 북동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 충북과 전북에서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 그 밖의 지방의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4도, 춘천 2도, 대구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부산 18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낮 기온 15도 안팎의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절기 소설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